밥상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제가 국회에 등원한 지 한 10개월째 돼갑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중구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지원을 조금 더 폭넓게, 좀 더 두텁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시바삐 이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골몰을 하느라고 뭐 한시도 영일이 없이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지내왔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국회의원의 활동은 크게 보면 이제 의정 활동, 지역 활동, 정당 활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화, 수, 목은 주로 국회에서 요즘은 국회가 1년 내내 문을 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회의가 있습니다. 뭐 국회 회의를 우선해야죠. 국회 회의를 빠진다면 국회의원의 첫 번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중에 이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왜 지역에 안 보이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쯤 되면은 이제 만살 제끼고 내려와서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는 대체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 같으면은 매주 10시에 항상 보문산에 갑니다. 우리 중구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보문산이기 때문에 보문산에 가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등산은 못하지만 그냥 저 혼자 그 산책로를 따라서 또는 한 서너 명의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보문산 트레킹을 하면서 중구 주민들 만나면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 날 내려왔다가 월요일 날 되면 또 회의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귀월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요일 날 귀향했다가 월요일 날이면 서울로 돌아간다 해서 금귀월내라고 표현하는데요. 월, 화, 수, 목 국회에서 의정활동, 금귀월내 주말에 지역활동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는 그런 그 사건을 이제 조작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죠. 우리 검찰은 물론 좋은 일 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엮어서 죄인으로 만들고 재판받게 하고 그런 일도 적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특히 그런 일이 많았죠. 이른바 용공조작이라고 간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그런 적이 있었고 국정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검찰이 지금도 적지 않은 사건에서 사건을 무리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검찰 조직을 일컬어서 사건을 조작해서 명성을 얻고 있는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번다. 검찰 조직이 조작해서 명성을 얻고 덮어서 돈 번다. 그래서 돈 번다는 것은 좀 직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검사가 직접 돈을 번다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즉 사건을 덮으면 의뢰인이 그 역할을 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많은 성공보수금 또는 애초에 착수금 등을 수십억을 제공하고 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하고 나서 곧바로 돈방석에 앉는 거죠. 돈방석에 앉는 경우는 대부분 있는 사건을 덮게 해줌으로써 돈방석에 앉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울산 사건도 대표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이죠. 앞서서 울산 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사건을 날조,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의 부패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검찰의 문제를 크게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권력의 남용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권한 남용은 수사권을 남용해서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덮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부패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그 부패를 저지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패한 검사들의 모습은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뭐 펜츠 검사, 뭐 그랜저 검사, 뭐 김학의 사건 등 해서 부패 검사들의 사례는 뭐 제가 직접 한 사건 중에는 단군 일의 최대 희대의 사기범인 조이팔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장검사 등 이러한 그 부패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검찰의 부패는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죠? 검찰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막 시끄럽게 보도돼서 도저히 수사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검찰 수사해달라고 해도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크게 사회 문제에 되지 않으면, 크게 시끄럽지 않으면 다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인데, 이 고래고기 사건도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고래고기 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입니다. 얼마치나 될까요? 30억어치. 30억어치 돌려준 거예요. 돌려줘서는 안 될 고래고기를 돌려준 겁니다. 물론 합법을 가장하죠. 형식적으로는 합법을 가장합니다. 검찰이 하는 잘못이 대체로 다 합법이라는 외양을 갖추고 있어요. 합법의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률가라고 하는 자신들의 장기를 이용해서 다 합법적으로 해요. 내면적으로만 불법이지 겉으로는 합법이에요. 이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환부 처분이라고는 합법의 형식을 갖춰서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고래고기 업자에게 30억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입니다. 부패 냄새가 진동을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고래고기 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고래고기 돌려달라고 검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고래고기 이 환부 사건, 이 변호사는 직전까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이 부장검사하고 대학교 동문이었어요. 이 대학교 동문도 있고 근무도 같이 했었어요. 대학 동문이고 근무 같이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근무를 같이 한 인연은 검찰에서 굉장히 강력한 끈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하는 이른바 스카이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그 중에서 특별히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같이 졸업한 그 동문들은 희소성 때문에 굉장히 끈끈합니다.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을 같이 졸업했어요. 그리고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정부패가 이루어질 만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죠. 그런데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본인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유일한, 지금 실제로 뭐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어디든 압수수색한다고 달려들죠. 그러나 압수수색 안 당한 데가 어딥니까? 검찰은 압수수색 안 당해요. 물론 뭐 특별한 사건에서 형식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 있지만 다른 데처럼 함부로 압수수색 당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역이에요. 지금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하지 않아요. 누구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데가 검찰이에요. 즉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반칙을 저질러서 지금 부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니까 오질 않아요. 경찰이 소환을 했는데 안 와요. 일반 시민들 같으면 안 오면 체포하죠.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 영장은 누가 법원에서 발부받아요? 검사.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체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불러봐야 안 와요. 안 오고 한번 나 잡아가 봐.
영장 가져와서 잡아봐봐. 영장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장을 청구할 주체가 검사인데,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해서 검찰하고 어떤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는지 압수수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변호사 계좌를 압수수색하려니까 영장 청구를 안 해요. 변호사 차량,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하려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영장 청구를 안 해요. 수사를 못 하는 거죠. 오라고 해서 안 오고 압수수색 못 하게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 아주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처럼 검찰개혁이라고 한 이슈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 동안 계속 검찰개혁 이슈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검찰 제도로 인한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2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문제제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검찰 관련 뉴스가 1년 내내 끊이지 않아요. 검찰이 뭔 제보를 수사하니, 뭔 정치를 수사하니, 뭐 하면서 계속 검찰발 뉴스가 끊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패돼서 그런가요? 세계 어느 나라를 보세요. 검찰이 1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가 있는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제도거든요. 검찰 제도가 잘못된 근본 원인 또는 그 검찰 제도의 병폐, 검찰 제도의 뭐 폐단 중에 핵심이 뭘까요? 그거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직접 수사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나라만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설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일부 예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신이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검찰은 어디도 없습니다. 검찰은 본래 뭘까요? 공소기관입니다. 검찰이 태생에부터 공소관으로 탄생한 겁니다. 재판을 넘기는 공소관으로 탄생한 겁니다. 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을 담보해주는,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기관, 인권보호기관, 공소기관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인권보호, 수사통제 이거를 역할을 해야 될 검찰이 본인들이 직접 인권 침해하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왜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인정 안 할까요?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인정하면 일단 권력의 남용이 필연적입니다. 수사권이라는 굉장히 강력해요. 강력한 국가의 형벌권 구현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 자금 중에 제일 강력해요. 이렇게 제일 강력한 권력을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이것까지 함께 행사한다면 그 기관은 시민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독재자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덮고 싶으면 덮고, 사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권한을 마음껏 보장해주는 정권을 만나면 정권의 시녀가 됐어요. 정권이 원하는 바를 알아서 야당을 수사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그러다가 정권이 검찰에 일체 개입을 안 하고 검찰이 알아서 권한을 행사해라. 그러나 남용하지 말고 당신들 권한은 개혁해야 돼. 당신들 검찰 제도는 일부분 개혁해야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검찰이 정권을 상대로 수사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거든요. 그런 정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정권을 공격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키워준다고 생각할 때는 정권의 시녀가 되고, 그래서 선진국은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인정을 안 해요.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순간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을 능가하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 원칙이 파괴되는 겁니다. 윤 총장이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 어쩌고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가장 그 주범이 검찰입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개혁의 그 최종적인 목적 또는 지향점, 목표, 이것은
이와 같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가려면 시끄럽고 무리가 따르니까 단계적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해서 일단 공수처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사권을 일부 남겼다가 결국 2단계에 가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대 때 공수처 설치와 1단계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문제는 1단계 수사 조정을 했을 때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즉 1단계 수사권 조정의 개혁의 취지를 잘 받아들였으면 이것이 안착된 후에 2단계를 추진해도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뭡니까? 2단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2단계 검찰 개혁을 앞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단계 검찰 개혁을 앞당기게 된 것이죠. 애초보다는 좀 빨리 당긴 것이죠. 근데 검찰이 1단계 검찰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단계 검찰 개혁, 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을 이제 앞당기게 됐고 이것이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데 이 폐지된 직접 수사를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죠. 두 가지 방법이었죠. 하나는 경찰에게 주는 방법, 하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주는 방법. 제가 발의한 법안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이죠. 이 새롭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관받을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의 최종 목적지이고 종착점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유승민 당시 그 대선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했었고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도 지난 청문회 때 검찰의 본연의 역할은 소추 기능에 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를 떼어내서 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스스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그것이 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느니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출사표를 던지는 명분으로 삼아서 지난번과 다른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했죠. 우선 그 도심융합 특구가 이제 대전역 그 역세권하고 이제 우리 선화지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심융합 특구는 이제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이제 작은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업과 인재가 모이도록 하는, 즉 산업, 주거, 교육, 문화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선화지구에 그런 도심 융합 특구가 조성이 되고 대전역 역세권에 또 이미 거기가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해서 대전 역세권에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전역에서부터 구충남도청까지 이른바 중앙로, 이것은 이제 오랜 동안 대전의 중심지였죠. 이 중앙로가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앙로 이 노상뿐 아니라 지하로 있는 그 지하 상가도 지금 목척교 거기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역에서부터 충남도청에 이르기까지 그 지하 상가가 연결이 되면서 노상 또 지하로 이 중앙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로의 옛 그 영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충남도청을 세계적인 디지털 미술관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이게 이제 근대문화재로 보존돼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헐고 뭐 새롭게 짓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건물의 외양을 유지하면서 그걸 재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이 문화예술의 상징이어야 되거든요. 대전의 문화예술의 상징은 본래 중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 중구를 살리는 방법은 문화예술에 좀 특화된 문화예술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세계적인 디지털 미술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대전 중구의 지금 31개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재개발이 이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촉진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원도심 중구의 스카이라인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중구 발전 계획을 머릿속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세 끝날 것 같던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우리 중구 시민들, 우리 주민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제가 편하게 한시도 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어떻게 이분들의 삶을 일상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지, 겪은 그 큰 피해, 큰 손해를 어떻게 복구해 드려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가을쯤 되면 한 70~80%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항상 머릿속에 한마디 경고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잘 견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솔로몬이 다윗 왕에게,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해주었다는 말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영광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몹시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구 주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대전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